자, 얘가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얘는 나와요. 얘는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얘가 나옵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 또는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에스핑 앤더슨은 대표 국가로 말을 했어요. 어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근데 이 나라들은 되게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독교 국가예요. 다.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나라예요. 우리 독일은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죠.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이탈리아에는 심지어 교황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얘네들 나라들은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부터 수공업, 손으로 물건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졌던 나라들이에요. 수공업이. 다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기독교 국가고, 두 번째가 수공업이 진작부터 발달했던 나라예요. 우리 마에스트로란 말을 들어봤어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가 뭐죠? 맞아요. 디렉터, 지휘자. 근데 우리 보통 마에스트로가 그냥 아무나 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인. 그 분야에 아주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금난세라고 하는 사람, 지휘자 있었었죠. 금난세. 예, 그분은 뭐 이 지휘에 관해서는 최고야. 그래서 그 사람이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소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소니 회장이 그 소니 아시죠? 그 회장이 그 소니의 오케스트라 단장을 했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소니 회장이 이 금난세를 놓고서 마에스트로라고 호칭을 해줬던 거예요. 아마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인을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 수공업을 하면서 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수공업자들이. 뭘 했냐면 얘들은 한 번 직장은 죽을 때까지 직장이야. 얘들 특징이 뭐냐면 한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지 아들도 그 일을 시키고 지도 아버지한테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고 계속 그 일을 해요. 한 번 들어간 직장을 바꾸지를 않아요. 얘들 특성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특징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수공업자들이 뭘 만드냐면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이라는 게 정확히는 우회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회 공제 조합. 다시 뭐라고요? 우회 공제 조합을 만들어. 여러분 우회 공제 조합이 뭘까? 여러분 요 얘기 잠깐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을 얘기하면서 이 독일은 질병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령의 폐질연금 보험을 도입할 때 처음에 조합이 그 일을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걸 공제조합이 맡았다고 얘기를. 공제조합은 뭐냐? 그 조합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에서 한 10%, 20%를 원천적으로 떼버리는 거야. 띄어서 그 조합에서 그걸 싸놨다가 나중에 우리 조합원이나 또는 조합원 가족 중에서 무슨 병에 걸리거나 또는 산재를 당했을 때 그 비용을 갖고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공제조합이라고 해요. 자, 우리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은 뭐지? 공제조합을 국가가 강제화시킨 거야.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은 뭡니까? 다시 한번 공제조합을 국가가 강제화시킨 게 그게 사회보험제도더라. 이해가 됐죠? 사회보험제도의 뿌리가 뭡니까? 공제조합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게 발달되어져 있어요. 공제조합이.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기원 뿌리가 되는 게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길드라고 해서 수공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조합을 만드는 거야. 자기네들의 세력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합하기 위한 기구예요. 뭐 하기 위한? 담합하기 위한 기구고, 그리고 이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끼리 객출한 금액을 갖고서 도와주는 구조를 가졌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독교 문화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다시 뭐요? 이게 출제가 됐다.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다시 한번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자, 시험엔 이렇게 출제돼요. 기독교라고 출제된 게 아니라 종교 문화적 영향을 받아. 다시 뭐요? 종교 문화적 영향을 받아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을 발전시켰다. 그럼 남성 생계 부양자 이 기독교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우리 성경책 있어요. 여기 기독교인 있으세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오, 기독교인. 나머지 분들은 종교가 뭡니까? 자, 우리 종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독교, 개신교, 개신교, 개신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교, 극단적 IS, 탈레반, 오음진리교. 나머지 뭔 교예요, 그러면? 불교, 불교. 자, 지금부터 손 안 든 사람은 전부 조로아스터교. 알았죠? 손 안 든 사람은 다 조로아스터교. 자, 이 기독교의 경전인 The Bible 성경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얘기가 등장을 하죠.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으면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남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거든요. 각자 명을 주는 거야. 남자, 너는 잘 들어. 넌 평생 밭을 갈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 너는 아기를 낳고 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남자가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하는 일은 아기 낳고 그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남자가 벌어주는 돈 갖고. 그게 이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종교적 전통이에요. 이 독일 같은 나라 가보면요, 여자들의 취업률이 남자보다 현격하게 적었어요. 적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지금 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다. 기억해 두셨습니까? 남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 남자들은 어디를 했어? 수공업자들이 돼가지고 이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공제조합에. 이 독일은요, 석탄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고기조산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석탄업이 발달을 했어. 그 독일의 에센, 뭐 도르트문트, 디스텔도르프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광산이에요, 광산.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 석탄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조합원이 돼. 또 독일에서는 또 후반기에 제조업이 또 발달을 해가지고 이 제조업 관련된 수공업자들이 자신들만의 조합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것들을 우리 배웠지만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그 우회 공제 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지는데 이걸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자, 어떻게? 얘네들은 직역별, 다시 뭐라고요? 직역별, 산업별, 다시 시험에 직역별, 산업별 조합 방식으로 무슨 제도를 운영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역이라는 말은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광부, 금융업, 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고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위험분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분산이 잘 될까? 안 될까? 국민한테 발생한 위험분산이.
지들 조합 안에서 걷어서 조합끼리 해결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우리 배우셨지만 63년도부터 조합 방식으로 도입을 했다가 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 만들면서 1차 통합을 하고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 만들면서 완전 통합을 했다 그랬죠. 이유가 뭐지? 위험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위험분산이. 위험분산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 있으면 돈을 누가 더 많이 벌까? 그렇지. 그럼 걔네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사고는 누가 더 많이 발생할까? 광부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돈은 조금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그럼 사고가 뻥 터졌을 경우에는 사고가 뻥 터졌을 때 그때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정도는 조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숙하고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직업별, 산업별로 분절되어져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왜? 처음부터 조합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위험 분산의 정도는 크다, 작다? 매우 작다, 작다, 작다.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매우 작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회보장제도는 뭐죠? 사회보험제도인 거예요. 얘네들은 탈상품화 정도는 일정 정도 있어요. 그런데 계층화가 어떻게 될까? 계층화가. 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사회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회보험하면 항상 국민연금 생각하라 그랬죠. 뭐냐? 젊었었을 때 내가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은 늙었을 때 많이 혜택을 받고 조금 번 사람은 늙었을 때 조금밖에 못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복지 정책이 늙어서도 계층을 유지시키는 거야. 노동시장에서 돈 많이 번 애가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니까 나중에 늙어서도 받는 액수가 돈 적게 번 애하고 많이 번 애하고 같이 계층이 그대로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계층이 유지가 되어진다. 뭐가 된다고? 그 제도가 유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층이 유지되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알겠죠? 많이 번 사람이 그대로 어떻게 보험료도 보험급여도 많이 받고 조금 젊었을 때 조금 벌었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받는 급여가 적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탈상품화,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보험료 받아서 대충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계층화는 유지되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때문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얘네들의 1차적인 생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남성생계 부양자니까 얘는 가족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지라고요? 가족이 져요. 가족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세 번째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예요. 얘는 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 요 말을 잠깐만 좀 살펴보자고요.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잖아요. 자, 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우리 앞에서 경제적 양식, 경제적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집합주의가 반영된. 민주주의라는 건 뭐지? 이게 정치 방식이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요새 맨날 TV 많이 나오잖아.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슨 뭐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독재죠, 독재. 민주주의 반대 이랬더니 빨갱이래요. 빨갱이 아닙니다. 독재. 영어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거든요. 데모, 군중, 국민들이 크라시라는 게 정치라는 뜻이에요. politics.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독재를 영어로 autocracy라고 합니다. 한 개 정당이나 또는 한 사람이 이 정치를 혼자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사회주의 또는 독재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봐두시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죠. 다수결의 원칙을. 그럼 여러분 세상에 부자하고 빈자, 사장님하고 자본가, 노동자 중에 누가 더 숫자가 많죠? 맞아요. 사민주의는 이 노동자가 세력화되어져서 의회 권력이 되어지고 이들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자본가한테 뺏어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정책.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사민주의가 집권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아요. 얘네 나라 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예요.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가기만 하면 그냥 다 에브리띵 공짜야. 그냥 다. 나 이런 데가 살고 싶어. 자, 그 다음에 계층화 정도는 어떻게 될까? 극도로 낮아요. 왜 낮냐면 얘네들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계층화를 낮춰요. 부자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다 세금으로 뛰어가요. 우리 대표적인 게 핀란드란 나라, 이 삼인주의 국가인데 핀란드에 옛날에 휴대폰 회사 중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 노키아가 그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아주 유명한 유럽의 휴대폰 시장을 다 쥐고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이 핀란드 정부가 이 노키아한테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를 56%씩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버텨날까요? 없어졌지. 자,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 개인 생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국가가 지는 거예요. 얘는 국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얘네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뭡니까? 사회 수당 정책을 씁니다. 인구학적 사회수당 정책. 뭐라고요? 사회수당은 인구학적으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인구학적이라는 것이 연령. 우리나라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8세 미만이면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인구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나 또는 성별을 인구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만 갖추게 되면 얘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급여를 주는 것을 인구학적 사회수당이라고 얘기하더라. 자, 이만큼만 알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특히 보수주의는 좀 잘 알아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온다. 보수주의 다른 말이 무슨 주의요? 자, 정리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는 요 순서 묻는 문제가 한 번 출제됐다. 사회문제, 이슈화, 의제화 되어지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거. 자, 문제 이슈화는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죠? 정책 대안. 정책 대안이라는 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안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 그랬죠? 설마 여러분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건 아니죠? 예, 미래예측기법하고 대안비교분석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 뭐하고 뭐요? 미래예측기법하고 대안분석기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요새 그 전장현이라고 해서 전국 장애인 총연합회에 계신 그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세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게 이슈화되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에서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자, 1번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를 붙여준다. 2번 장애인들한테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준다. 근데 그 대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미래예측기법. 뭐라고요? 각각의 대안들을 실제로 적용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각각의 대안들을 실제로 적용해 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예측해 보는 걸 미래예측기법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대안비교분석법. 다시 대안비교분석법.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기준을 세워놓고 야, 효과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정도 보신 상태에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책 결정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책 결정 모형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우리 요번 시험에서는 드롤의 최종 모형이 출제가 됐었죠. 자, 첫 번째가 합리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자, 합리 모형은 뭐냐면 저 잠깐 보시면 간단해요. 개념만 정리합시다. 합리 모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예측 기법이나 또는 대안 비교 분석법을 써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대안이 10개가 나왔어. 10개가 나왔어요. 그럼 10개 대안을 각자 하나 다 미래 예측을 해보고 그걸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맞춰서 다 각자 비교해 보는 거야. 그걸 해서 다시 최선의 정책 대안, 다시 무슨 대안이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거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합리 모형입니다. 그런데 합리 모형의 단점은 뭘까요? 맞아요. 시간, 비용 많이 들까 안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미래 예측하려면 이 미래 예측하는 거 전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뭐 가덕도 신공항, 양평 고속도로, 그죠? 그죠? 예. 그런 거 만들 때 미래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때 뭐 요새 TV에 많이 나오더라고. DC 분석, BC 분석. 그 BC 분석이 뭔지 아세요? BC 분석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앞에서 배우셨던 비용 효과성 분석, 효율성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 죄송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 효율성 분석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이만큼 썼었을 때 얼마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그게 BC 분석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데 그걸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슨 모형? 만족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대안들을 다 미리 예측하거나 비교 분석, 한마디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족 모형. 그럼 얘네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몇 개 대안만 뽑는 거야. 전체 대안들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탁 눈에 들어오는 거 한 서너 개만 뽑아. 서너 개만 뽑아서 걔네들만 가지고서 뭐 하는 거지? 미래 예측해보고 대안 비교 분석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정책 결정하면 된다고 보는 게 만족 모형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정하는 건 제한된 합리성. 시작. 제한된 합리성. 만족 모형에서는 합리성, 인간이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과학적 방법들, 즉 미래 예측이나 또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들을 다 보고 미래 예측하고 모든 대안들을 비교 분석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한된 합리성이다. 자, 시험에 제한된 합리성이 꼭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게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은 야, 말도 안 된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책 결정가는 합리적이지 못해. 그럼 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잠깐 봐주십시오. 이 제한된 합리성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자. 옛날에 해봤던 그래서 성공했던 정책이 있어요. 이걸 미래 예측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했던 정책을 조금만 수정해서 그냥 그거 쓰자.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아시지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점증 모형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 보수 정치 세력가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했던 원자력 발전소 그냥 쓰자. 그거 쓰자. 우리 기존 정부가 뭘 했냐면 합리 모형 갖고서 에너지 정책을 세운 거예요. 합리 모형 갖고. 그래서 안 써봤던 태양열 그다음에 뭐 이 재생에너지 사업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미래 예측해보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한 거지? 쓰자고 한 거야.
근데 합리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치적 합리성. 다시 무슨 합리성이요? 여기 나옵니다. 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 여기서 합리 모형이 굉장히 떨어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이 정책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결정가가 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무슨 태양력 발전을 한다, 뭐 풍력 발전을 한다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합리 모형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적 측면에서 불리하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점증 모형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옛날 거 조금만 점증 고쳐서 쓰자는 거고. 자, 혼합 모형. 자, 학자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자 이름. 에취! 뭐라고요? 에취. 자, 요새 그 감기약 중에 혼합 감기약이 있더라고. 콜대원. 그래서 혼합 감기약 에치오니. 다시 뭐라고? 에치오니. 다시 에치오니 혼합 모형. 얘는 참 재밌는 게 뭐하고 뭐의 결합이냐면 합리와 뭐의 결합? 점중에 둘은 완전히 이질적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와 점중을 결합했다는 거야. 너무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혼합이 나오면 뭐 결합했냐가 문제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봐요. 거시적이고 큰 틀 안에서는 합리 모형으로 접근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증적 접근을 하는 거야. 자, 두 개 결합. 자, 넘어가고 최종 모형이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최종 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하더라. 다시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 최적화. 자, 우리 시험에 체계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정책 결정 모형에서 체계론적 접근을 한다. 이렇게 등장하면 그건 뭐죠? 최종 모형이고.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 치료 모델이 있었어요.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서 체계론적 시각 또는 체계론적 접근을 하는 모델이 뭐였죠?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는 민우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죠.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체계론, 체계적 하면은 민우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최종 모형이에요. 들어오래. 알았어요? 자, 이 체계론이라는 말은 체계, 절차가 탁탁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다시 초합리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성이요? 자, 보면 질적 모형으로, 자, 질적 모형이라는 말이 뭐냐? 앞에 합리 모형, 혼합 모형, 점증 모형 같은 경우 정책 결정을 할 때 앞에 모형들은 양적인 접근을 해요. 양적이라는 말은 우리 조사론 시간에도 공부해봤지만 모든 걸 숫자, 계량, 예를 들어서 야 이런 방법을 쓰면 50%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질적으로 최종 결정을 해. 이 질적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책 결정가가 지 맘대로 한다는 뜻이야. 자, 어떤 얘기냐? 얘는 이래요. 저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나왔을 때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 비용에만 초점을 둬갖고 몇 개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가가 갖고 있는 초합리성, 그 초합리성이 정책 결정가의 직관이나 또는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그걸 갖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아세요? 68년도서부터 이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돈을 무슨 돈 갖고 했는지 아세요? 네? 예, 그 차관도 썼죠. 그것도 쓰고 또 64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64년도에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보냈죠. 그 군인 월급을 전부 미국에서 달러로 준 거예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이제 여당 야당이 연락에 싸웠어요. 여당 야당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 막 싸움질을 한 거야. 싸움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저 농촌 지역에다가 좀 쓰자.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 당시 공화당, 여당이죠. 공화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독일의 광부들을 위로하려고 독일을 가보신 거야. 우리나라 광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보고 오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돈 갖고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자 이렇게 주창을 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대안들이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어떻게 했지? 대통령이 자신의 초합리성을 갖고서 야 그냥 고속도로 뚫는데 써. 그래서 고속도로 뚫은 거예요. 그게 최종 모형이야. 그게 최종적인 결정은 뭘로 한다고? 질적으로 해. 질적으로. 양적이 아니라 누가 정책 결정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뭘로? 초합리성을 갖고. 시험에 초합리성이 등장하면 무슨 모형이에요? 최종 모형.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합리적 결정의 효도, 합리적 보시고 직관, 판단, 통찰력 등 인간의 아래 의식적 요소로 이 초합리성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뭔 통? 자, 쓰레기통 모형은 이게 코헨 마치 올슨, 학자 이름 좀 기억합시다. 코헨 마치 올슨. 한 번만 더. 코헨 마치 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시작을 했고, 이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명칭을 줘서 확고하게 이론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 킹던이에요. 누구요? 킹던. 자, 그래서 코헨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이 있고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우연하게 그러니까 각자 흐름들이 흘러가다가 얘네들이 우연하게 하나로 합쳐졌었을 때 정책 결정의 창이 활짝 열리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봐. 다시 정리하자면 얘는 이런 식이에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무슨 방법, 뭐 최선의 정책, 뭐 미래 예측 이런 게 없어. 정말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다시 시작. 이 용어가 중요해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정책 결정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죠. 정부는 이미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무정부야, 무정부. 정말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야. 자, 다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흐름. 우연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보면 코헨 마치 올슨은 4가지 흐름을 제시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킹던의 3가지 흐름이 중요해요. 킹던은 정치 흐름, 문제 흐름, 대안 흐름 3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초 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돼요. 2007년도에. 지금은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됐다가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됐다가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등장을 하게 돼요.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이 됐었을 때 소득이 중단되고 그래서 빈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 문제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았었어요. 주로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안의 흐름들이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일 벌어졌냐면 그 여당 야당이 싸움질을 했어요. 특히 2007년이라는 해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해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2007년이 아니라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2008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탄핵당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게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받으신 거야. 받았어요. 알고 있죠? 자, 그때 이제 총선이 있었었어. 총선이 있었을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는 당에 그 당대표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인은 투표하지 마세요. 들어봤어요? 아시죠? 9.1 터진 거야. 발가닥 뒤집혔죠. 그 총선 때 16대인가요? 17대인가요? 그때가. 발가닥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갖고 오케이 이거 빨리 다 통과. 갑자기 통과된 게 기초노령연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과 대안의 흐름이 흘러가다 갑자기 정치 흐름이 딱 붙어서고 정책 결정의 창이 활자당 열리면서 한 1년 있다가 바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초 노령연금법입니다. 이거 할 때 무슨 정책 대안 비교 분석을 했거나 미래 예측 이런 거 못했어요. 그냥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거야. 알았습니까? 노인은 투표하지 마세요 사건 아시죠? 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자, 그때가 있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정책 집행, 평가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평가에서 한 문제 나와요. 자, 정책 분석. 자, 길버트와 테렐이다. 길버트와 테렐.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자, 우리가 정책 과정을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교재에서 90%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믿으시고 이 교재만 보셔도 돼요. 정책 과정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이슈화되고 의제화 생기고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여기 봅시다. 이걸 정책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정책 결정하는 데까지 여기를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졌냐 이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 과정은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 정책 평가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다시 뭘로 구분된다고? 정책 형성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 자, 그때 이 길버트하고 테렐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만들어져서 이슈화되고 의제화되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정책 결정이 되는 이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과정 분석이라고 했어요. 무슨 분석? 과정 분석, 과정 분석. 그 다음에 이 집행된 정책이 집행됐거나 또는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얘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고 분석하는 거. 그걸 산물 분석. 무슨 분석이요? 마지막으로 이 정책 평가를 성과 분석이라고 한 거야. 자, 분석의 종류가 총 몇 개? 3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하는 것을 과정 분석. 요거 분석하는 거를 산물 분석. 요거 분석하는 것을 성과 분석. 평가가 성과잖아요. 그죠? 성과 분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3가지 분석. 그래서 자, 얘도 시험에 꼭 등장한다. 이 분석에 관한 얘기 꼭 시험에 등장한다. 꼭 시험에. 분석에 관한 얘기 시험에 등장하는데 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이다. 자, 시험 문제. 요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이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분석에 해당하느냐. 여러분 이익집단들은 언제 날뛸까요? 날뛸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슈화 될 때나 그렇죠? 뭘 이슈? 우리 이익집단 우리 언제 배웠죠? 아까 전에 이익집단론 할 때 배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대한노인회나 우리 장애인 총연합회 이런 거예요. 그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사회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시위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슈화 단계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시위해요. 그렇죠. 보통 이익 집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때가 이슈화시키거나 또는 언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익 집단들이 나서거든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때 영향 분석, 그 정책 과정에 있는 얘기죠. 또 국민기초 생활 과정, 형성 과정 이렇게 나와. 형성 과정.
됐어요? 자, 산물 분석은 이제 공부해 볼 거고 성과 분석은 평가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 성과를 보는 거죠. 효과가 무슨 뜻이라 그랬었어요? 목표 달성 정도라 그랬습니다. 자, 산물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다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4가지로 분석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거 아는데 이 틀을 기억하셔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 육하 원칙 중에 4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누가를 할당이라고 했습니다. 뭔 당? 할당.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걸, 죄송합니다. 누가를 재원. 사회복지는 다시 경제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정책은.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게 재정의 원천입니다. 돈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 도대체. 두 번째가 할당입니다. 누구한테 줄 것이냐, 뭘 줄 것이냐, 이걸 급여라고 표현을 했고,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전달체계라고 했어요. 자, 4가지. 다시 누가 재원, 누구에게 할당. 됐죠? 자, 이 누가를, 재원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길버트하고 공공재원이, 공공 부분의 재원이 있고 민간 부분의 재원이 있어요. 다시 공공, 민간. 다시 공공은 항상 뭐하고 뭐가 공공이라 그랬죠? 그렇죠. 국가와 지자체. 국가가 중앙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지자체. 그 다음 민간이 있고, 이걸 섞고는 혼합재원이 있다고 봤어요. 혼합 3가지. 이 틀을 기억하셔야 된다. 알았어요? 자, 누구에게가 중요한데 이 누구에게는 크게 2가지 원칙을 갖고 구분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무슨 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에브리바디 다 주자는 거고 선별주의는 골라서 주자는 거잖아요. 그때 자, 귀보진자 시작. 세부 원칙 기억해야 됩니다.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귀보진자. 알았죠? 귀보진자 정리됐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귀속적 욕구라는 말, 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2번 시험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귀속이란 말이 2번 배워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첫 번째 여기서 배웠고, 실전기술론에 가시게 되면 실전기술론에서 뭘 배우셨냐면, 여러분, 실전기술론에서 집단 역동성 공부해봤습니다. 집단 뭐라고요? 역동성, 다른 말로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 역동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의사소통, 집단 규범, 집단 문화, 갈등 등등등. 그죠? 그 중에 뭐가 있지? 지위와 역할. 다시 뭐요? 지위와 역할 중에, 그 지위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위는 귀속적 지위와 업적 지위가 있어요. 무슨 지위? 귀속지위, 업적지위. 귀속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맞아요, 타고난 거.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날 계획이나 의지를 갖고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자 집단, 남자 집단이 있는데, 혹시 나는 꼭 여자로 태어날 거야 계획해서 여자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이해됐나요? 나는 꼭 노인이 될 거야 이래서 노인 되신 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더라? 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귀속 뭔지 알겠죠? 그냥 속해버린 거야. 속해버린 거. 자, 그래서 귀속적 지위는 가장 보편주의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가장 보편주의적 할당이다. 귀속적 욕구,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여와, 다시 뭐라고? 기여와 피해. 다시 기여와 피해. 한 번만 더 시작. 기여와 피해. 2가지 조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사회보험제도가 뭐에 해당할까? 기여를 했죠. 그것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죠. 그러니까 기여, 보상에 해당하는 거고, 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도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하려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철거민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준 거야. 그게 뭐에 해당할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또는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참여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 참여자들한테 의료 급여를 제공해 줍니다. 그거 뭐해? 그분들 피해 당했거나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분들한테 의료 급여를 주는 거야. 그거 보상이에요. 알겠나요? 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서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상해를, 그러니까 다치신 분들한테 국가가 급여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죠. 그것도 보상급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상 뭔지 알겠죠? 자, 세 번째가 진단적 차별입니다. 무슨 차별? 여러분, 진단적 차별. 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하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개인마다 다른 수준으로 차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진단적 차별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등급제입니다. 무슨 제? 등급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관련되어져서 등급제를 갖고 있어요.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게 있어요? 예, 그렇죠. 노인장교양보험이 있어요. 얘 몇 등급 있어요? 그렇죠. 1에서 5등급이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하나 있죠. 다시 1에서 5등급이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의 액수나 양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등급제 있는 제도가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장애연금, 다시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법상에는 급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노장유반, 시작.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자,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다. 장애연금이 있고 장애인연금이 있어요. 이걸 잘 묻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고 국민연금은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데 장애인연금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연금법을 만들어요. 알았나요? 그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부조제도야. 다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장애연금은 보편주의, 장애인연금은 선별주의.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선별주의. 알았어요? 장애연금은 보편주의, 장애인연금은 선별주의. 시험에 그 인자 하나 갖고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자,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 자산조사는 또 3가지. 세 번째가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때 장해 등급을 구분합니다. 이 장해 등급이 1에서 14등급이 있어요. 다시 몇 등급이요? 1에서 14등급이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등급제 운영하고 있는 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은 1에서 4등급. 자, 1에서 몇 등급? 4등급.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1에서 6등급까지 등급제가 있었었는데, 알겠나요? 그 2019년에 없어졌죠. 없어져서 지금 현재 경증 중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진단적 차별이에요. 경증 중증. 알았습니까?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개만 기억하면 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복지법령에 따른 중증, 경증. 됐죠? 그 다음에 노인장교양보험법에 따른 1에서 5등급의 인지지원 등급,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1에서 4등급, 산재보험법에 따른 1에서 14등급의 장애 등급. 장애가 아니고 장해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산조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득을 다 뒤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 귀보지자. 가장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할당 기준은 뭡니까? 자산조정. 가장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할당 기준은 귀속정리요건. 자, 무엇을? 급여가 등장합니다. 급여 종류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다시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자, 마지막이 전달책입니다. 어떻게 갖다 줄 거냐? 이건 재원하고 똑같습니다. 공공부문이 줄 것이냐. 전달체계라는 말은 급여를 어떤 방법이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줄 것이냐. 이걸 전달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전달체계를 delivery system이라고 합니다. delivery라는 말이 배달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급여를 배달해 줄 거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달해 줄 것이냐, 알겠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전달 체계는 뭡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공적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다시 뭐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다시 뭐요? 연도가 어떻게 되죠? 1987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똑같고 보편주의, 선별주의 여러분들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 원칙들, 할당, 큰틀 바라보다 여기 표 있죠? 이게 꼭 나오죠? 이게 표가 싹 정리해놨거든요. 급여 중에서 증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뭘 잘 봐주셔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자 2007년도 다시 몇 년도요? 2007년도에 전자바우처 사업이 도입됩니다. 무슨 바우처? 전자바우처 사업이 도입되어지면서 이 바우처 중심의 급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도 가장 많고 또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급여가 바로 뭡니까? 바우처예요. 바우처 증서. 자, 봐두시고, 자, 요 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급여 형태 지금 싹 정리해놨죠? 예, 내일까지 외워갖고 저하고 시험 보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나머지 것들 좀 읽어보시되 재원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도 되죠? 예래입니다. 예. 너무 좋으시죠? 자, 사회보장론 관련해서는 이건 법제 얘기인데 요건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연락에 소통할 수 있는 카페,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질문하고 제가 다음 주서부터 강의를 좀 토막토막 잘라갖고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알겠죠? 그걸 시청해 주시면서 정리하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한테. 괜찮으시죠? 공부하시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건데 이 책만 보면 돼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90% 나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그래서 이 책에 집중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알았죠?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에 그 법명 특강을 해서 녹화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예? 1월 첫 번째 주에.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첫 주에 아마 같이 이 시험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전에 연도 질문하셨는데 그거 가급적이면 영상을 하나 찍어서 놓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들 활용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전부 다 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부 스팸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만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복으로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만나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2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이름 한 분 한 분 다 저장해 놓고 제가 절대로 스팸 처리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럼 또 시험 잘 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